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문제는요, 공학계의 오랜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왜 똑같아 보이는 땅 위에 지은 두 건물이 전혀 다른 운명을 맞는 걸까요? 하나는 뭐 수십 년을 끄덕없이 버티는데 다른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고.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 답이 현미경으로나 보이는 아주 작은 점토 입자들의 사교 방식에 숨어 있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요. 바로 보이지 않는 미시적 상태가 눈에 보이는 거시적 변형을 지배한다 이겁니다. 거대한 구조물의 문명이 사실은 그 발밑 흙입자들이 서로 어떻게 배열되어 있나 그 미세한 구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구조요? 네. 점토의 압축성은 단순히 흙의 밀도나 성분이 아니에요. 입자들이 과연 어떻게 쌓여 있는가 이걸로 결정됩니다. 오늘 그 어떻게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그 어떻게라는 질문을 풀어가는 열쇠로 자료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점토의 두 가지 구조를 각각 카드로 위태롭게 만든 집 하고 또 바닥에 차곡차곡 놓인 카드 덱에 비유를 했어요. 와, 이건 뭐 듣기만 해도 안정성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요. 근데 애초에 자연이 왜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구조를 만드는 거죠? 어떤 조건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모든 것은 점토 입자들이 물속에서 가라앉아서 쌓일 때 그 물의 화학적 환경,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물이 짰느냐 싱거웠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 소금물이냐 민물이냐? 네, 이 작은 차이가 수만 년 뒤에 집안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먼저 카드로 만든 집에 해당하는 면모 구조, 영어로는 flocculated structure라고 하는데요.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Flocculated. 단어 뜻만 보면 뭔가 손뭉치처럼 엉겨붙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이미지가 핵심이에요. 점토 입자는 기본적으로 표면이 미세한 음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담수, 그러니까 민물처럼 순수한 물속에서는 같은 전하를 띤 입자들끼리 서로를 밀어내는 정기적 반발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죠. 그런데 이 점토가 바닷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닷물에는 나트륨 이온 같은 양이온, 즉 소금기, 아, 전해질이요? 네, 그 전해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양이온들이 점토 입자 주변의 음전하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반발력의 보호막이 확 쪼그라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발력이 약해지니까 이전에는 무시됐던 입자들 사이에 아주 약하게 존재하던 인력, 반드르발스 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력이 우세해지기 시작해요. 결국 서로 밀어내던 입자들이 그냥 제멋대로 만나서 모서리면 엣지 투 페이스 형태로 툭툭 달라붙어 버립니다. 오! 이렇게 무질서하게 엉겨붙어서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면모 구조입니다. 카드로 집을 지을 때처럼 엉성하지만 그래도 카드끼리 서로 기대어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입자들 주변에 일종의 개인 공간이 있었는데 소금물이 그 공간을 확 줄여버려서 원치 않아도 서로 부딪히고 엉겨붙게 만드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카드덱, 이산 구조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만들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이산 구조는 주로 민물 환경에서 형성됩니다. 전해질이 거의 없으니까 입자 표면의 음전하가 만드는 반발력이 온전히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서로를 강하게 밀어내니까 입자들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차곡차곡 평행하게 쌓입니다. 마치 자석의 같은 극끼리 밀어내면서 질서정연하게 정렬되는 것처럼요. 또는 인위적으로 흙을 꽉 따져서 에너지를 가할 때도 입자들이 안정적인 위치를 찾아가면서 이런 조밀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카드를 바닥에 쏟으면 자연스럽게 눕는 것처럼 가장 안정적인 면, 페이스 투 페이스 배열이 되는 거죠. 흥미롭네요. 결국 바닷물은 사교성은 좋지만 무질서한 카드하우스를 만들고 민물은 서로 거리를 두지만 질서정연한 카드덱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자, 그럼 이렇게 태생부터 다른 두 구조 위에 무거운 건물을 올렸을 때, 즉 하중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두 구조의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바로 압축성의 차이죠. 먼저 불안정한 카드하우스, 면모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입자들 간의 전기적 결합력 덕분에 의외로 꽤 잘 버팁니다. 엉성해 보여도 서로 기대고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모든 구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흙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어본 가장 큰 압력을 기억하는 갑,
공학적으로는 선행 암미라 중 PC라고 부르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아, 일종의 스트레스 기억 같은 거군요. 나 이 정도 압력까지는 겪어봤어 하고 버티는 한계선.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 기억을 넘어서는 압력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그 한계를 넘는 순간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스트레스에 직면하면서 위태롭게 유지되던 카드하우스 구조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이걸 취성 파괴, brittle failure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그럼 그 임계점 직전까지는 겉보기엔 멀쩡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꽤 튼튼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건데 와, 이건 엔지니어들이 이 정도 하중은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게 이 구조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아무런 경고 신호가 없을 수 있다는 것. 와, 예를 들어서 해안가 연약 지반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었다고 상상해보죠. 처음 몇 년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 새로운 중장비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근처에서 다른 공사로 인한 진동이 계속 전달되는 순간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지반이 순식간에 수십 센티미터, 심하면 미터 단위로 주저앉는 겁니다. 헉, 예측 불가능한 아주 급격하고 큰 치마가 발생하는 거죠. 자료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압력이 PC를 넘어서는 순간 간극비가 거의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럼 안정적인 카드덱 이산 구조는 어떤가요? 훨씬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이산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입자들이 조밀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 사이에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압축됩니다. 자료의 그래프에서도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나죠. 네, 보이네요. 변형이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형을 연성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면모 구조는 버티다 한 방에 훅 가는 타입이라면 이산 구조는 압력을 받는 만큼 서서히 찌그러지는 타입인 거죠.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예측 가능한 변형은 설계에 미리 반영해서 관리할 수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런 붕괴는 이건 뭐 관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재앙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위험한 카드하우스 구조를 사전에 정확히 알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자료를 보니 이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민비라는 개념과 함께 교란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학기술의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예민비라는 건 자연 상태 그대로의 흑강도를 인위적으로 이겨서 뭉쳤을 때, 즉 구조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의 강도로 나눈 값입니다. 아, 예민비가 10 이상으로 높다는 건 작은 교란에도 강도가 10분의 1 이하로 급격히 약해지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흙이란 뜻이죠. 카드하우스 같은 면모 구조가 바로 그런 흙이겠군요.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지니까요. 맞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험한 구조를 파악하려면 현장에서 흙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로 가져와야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이 샘플을 채취하고 운반하는 과정 자체가 그 섬세한 카드하우스 구조를 망가뜨리는 거대한 교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병을 진단하려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행위 때문에 암세포가 양성 종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원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이 분야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현장에서는 분명 예민한 면모 구조였던 흙이 샘플 채취용 튜브가 땅속으로 박히는 충격과 진동, 또 운반 과정의 흔들림 속에서 이미 구조가 망가져버립니다. 실험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강도가 약해지고 구조가 붕괴된 사실상 이산 구조와 비슷한 상태로 변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엔지니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는 거네요.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치명적인 오파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이 교란된, 즉 이미 약해진 샘플을 가지고 시험을 하겠죠. 그러면 실제 현장 지반의 강도는 실제보다 훨씬 낮게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압축 특성입니다. 아, 카드하우스의 갑작스러운 붕괴 위험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마치 안정적인 카드덱처럼 점진적으로 변형될 거라고 예측하게 되는 거죠. 설계 데이터 전체의 신뢰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와.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쉘비 튜브처럼 아주 얇은 벽을 가진 특수 샘플러를 사용하고 진동을 최소화하는 등 교란을 줄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완벽하게 불결한 상태의 시료를 얻는 것은 특히 예민한 점토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온통 역설투성이네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점토 입자의 전기적 특성에서 시작해서 소금물이냐 민물이냐는 환경이 카드하우스와 카드덱이라는 전혀 다른 미시적 건축물을 만들고, 가장 약해 보이는 카드하우스 구조가 아이러니하게도 특정 압력까지는 더 강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이자가 갑자기 붕괴하는 위험을 품고 있고요. 심지어 그 위험을 확인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공학적 행위가 오히려 진실을 가려버릴 수 있다니, 이건 거의 토질력학계의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 같은데요. 하하, 그 비유가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미시세계의 구조를 관찰하려는 행위가 그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딜레마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학술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내 집안 설계 기준 KDS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점성토의 압축성은 점토 입자의 배열 상태인 구조, 패브릭에 의해 결정된다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에도 들어갈 만큼 현장에서 중요하게 가려지는 원리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크게 종류가 아니라 그 구조가 핵심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런 예민한 집안 위에서 공사를 할 때는 설계 단계의 분석만큼이나 시공 과정에서의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아, 시공이요? 최대한 보존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현장 관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굴착을 하거나 중장비가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집안에 가해지는 진동과 충격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대비했던 그 압축 특성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내야만 갑작스러운 붕괴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구조물의 안전이 그 아래 보이지 않는 점토 입자들의 미시적인 건축학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드하우스와 카드덱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를 알아내려는 과정의 딜레마까지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안 공학적 리스크 관리의 진짜 출발점이었네요. 정말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입자 하나의 배열을 이해하는 것이 집안 공학적 리스크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이 큰 건설 현장이나 해안의 매립지를 지나갈 때 그 발밑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엔지니어들은 과연 안정적인 카드덱 위에 구조물을 짓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카드하우스 위에 짓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그 둘의 차이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